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만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민선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곡도 쓰고 있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면서 여러 방식으로 글에 기웃거리고 있는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민선 작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민선 작가님은 2023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은수의 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할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글을 쓰시면서 근황은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2월부터 지금까지 신춘문예 페스티벌 사업 참여하느라 좀 바빴고, 이제 막바지로 끝이 나서 한숨 돌렸고요. 네. 또 이 다음 신춘문예 당선자들 그 장막극을 발표하는 봄작가 겨울무대 작품을 쓰고 있어요. 네. 또 뭐 그동안 좀 장르가 애매한 쪽글들을 몇 편 썼고, 올해 배우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작곡학원 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문장의 소리는 좀 들어보셨나요? 네,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처음 섭외 연락을 마침 그 작곡학원에 있을 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등단하고 나서는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꼭 받아보게 되더라고요. 문장 맵지는 가끔 읽었었거든요, 예전부터. 네. 근데 문장의 소리는 솔직히 제가 처음 들어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대해 주신 게 좀 감사했어요. 좀 무섭기도 했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작가님 나오신 부분 주변에 또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분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무얼 하고 계셨는지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선 전화 받았을 때 그 전화 받는 타이밍이 항상 그때는 제가 엄청 화장실이 급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그러는데 또 그때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축하한다고 기자님이 하셨는데 엄청 기쁘기도 하고 또 급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되게 짧게 끝났는데 네네. 급한 거 이제 해결하고 나오니까 아까 기자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맞지? 나 당선됐다는 연락인 거 맞지? 이랬는데 이제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영부영 하다가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시긴 하셨는데 주변에서는 또 수상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좀 너무 많이 축하해줬고, 기뻐해줬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 됐다고 울어주는 게 좀 얼떨떨 하면서 따뜻했어요. 또, 등단 당일에 축하해야 된다면서, 네네. 즉석에서 만나서 케이크 불었을 때도 그렇고, 또 특히 엄마가 제가 글 쓰는 거를, 자기 살 파먹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네네. 당선 소식 알려드리니까 되게 잘 됐다고 너무 기쁘다고 살짝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좀 현실 감각이 많이 돌아왔어요. 확실히 주변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이 또 더 기쁨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근데 다양한 글들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희곡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희곡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희곡을 선택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시로 글쓰기를 시작했고,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실 어떤 이제 대회에서 이용주 시인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대학에서 이제 소설 접하고, 그 매력에도 빠졌다가, 네. 동화도, 기웃거려보고, 네. 그러다 희곡은 23살까지도 저한테 되게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딱히 작가라기보다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체화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안 해본 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극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에 왔고 네네. 또 그러다 보니 섞여들지 못하고 방황했었는데 벨기에 물고기라고 그 네. 대학로에서 제가 처음 본 연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왕 극작과에 다니니까 나도 저런 거는 하나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대본집도 샀는데 네. 희곡으로 읽을 때랑 공연으로 볼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 점이 재밌었고 네. 무엇보다 제가 아직 벨기에 물고기 같은 작품을 못 썼어요. 네.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 벨기에 물고기라는 작품이 또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처음 쓴 작품도 기억나실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쓰게 됐는지, 벨기에 물고기에 자극받아서 쓰게 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번에 등단작 은수의 세상이 사실 4년 전에 제가 쓴 첫 단막극인데요. 당시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에 맞지 않은 저의 언니를 떠나보내게 되고서 네. 그 남겨진 유서를 보게 되었어요. 이 말들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네. 그 한 사람 마음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작가의 소명을 갖고서 글을 쓸 수 있지 싶었던 때에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뭐 은수의 세상 같은 경우는 줄거리는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사물로 문과 2인용 소파가 나오는데 그 문은 열고 닫힐 수 있는 가능성의 벽, 그리고 2인용 소파는 은수가 겪는 1인분의 결핍을 상징해요. 뭐 제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 당시에 느꼈던 사물 감각을 통해 가지고 네. 그냥 그대로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세상을 가꾼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 세상에 갇힌 것이고 네. 하는 그 불확실한 인물이 결국은 다시 관계를 통해서 문을 여는 가능성? 네. 그거면 됐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침체되어 있어도 딱 한 걸음만 더 떼보자. 네. 그래서 모두가 좀 세상 잣대에서 그 올바른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삶이라는 명사 말고 살림이라는 명사를 생각했을 때 그 살림을 배우고 타인을 드릴 수 있는 용기? 그렇게 괜찮게 지내다가 어느 한 시절에 무너졌다가 다시 걸음마 떼면서 살림부터 배우는 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비단 은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은수 외 인물들도 뭐 좀 은수를 너무 푸시하지 않고 네. 자기의 방식으로 타인이라는 세상에 접촉하고 싶어서 애쓰는 인물? 그런 걸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 사이 무엇이 변화했느냐? 네. 왜냐면 이게 결국 4년 전 이야기라서 네. 또 제가 처음 시작은 시랑 소설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쓴 일기로 이 대목을 대신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그 뮤지컬 단막을 완성했을 때였는데 학교에서 네. 잠깐 읽어볼게요. 네. 이제는 마침내 희망을 쓴다. 네 눈에 나는 안 보여? 분을 토하며 상대가 원하는 색깔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주저앉아버린 연수에서 출발해 트라우마 때문에 숨어버린 공간에서 나와서 떠돌다 결국 다시 자신이 의존했던 곳으로 돌아가 안기며 나는 안 변해, 네가 감당해. 울던 연희를 지나 테일러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네가 말하는 거기가 어디야? 물으며 동굴을 지난다. 동굴을 지나면 은수가 이곳은 내 세상입니다. 집을 짓고 닻을 건져 올려 어디로든 가자. 리나가 외친다. 열을 새고 눈을 떠 마침내 찾는다. 지나온 길이 험난했다. 육지에 정박한다 해도 사실은 바다 한가운데. 이 다음에 나는 무엇에 마음을 쏟을까? 고개를 하나 넘고 나면 푯말을 새겨야 한다.
매 순간의 진심이었기에 아주 깊이 닻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다시 건져 올릴 수 있었다. 당신들을 언젠가 마주친다면 그때는 오로지 고마움으로 인사하고 싶다. 중요한 순간에 항상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다고. 이게 제가 글을 쓰는 그 작품들의 주인공들의 변화가 제 삶의 변화 지점과 맞닿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네. 되게 내밀한 이야기를 잘 풀어내 주셨는데, 어쨌든 작가님 자체의 상황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할 뻔 했는데요. 네. 이민성 작가님의 등단작 은수의 세상은 지난 3월 말에 그리고 4월 초에 밤무섭 연출가의 연출로 종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연출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에서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된 8편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은수의 세상이 첫 번째로 올라갔는데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까 희곡과 또 무대에 올려진 게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분위기를 비롯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100% 만족스러운 연극 창작 과정은 뭐 대학 때도 100% 만족해본 적은 없어서 항상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근데 사실 이번도 좀 작업 과정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때 발목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느라 온전히 열정을 쏟기가 어렵기도 했고 일단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아쉬움이었고 두 번째로는 연출님도 애써주시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은수의 목표나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저와 매우 다르셨어요. 제가 이 공연을 학교에서 아주 작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희곡의 기본적인 설정과 그때 공연 컨셉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을 그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세상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어떤 소통을 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좀 이번 공연은 은수와 관계하는 그 애인의 시선으로 외부에서 바깥에서 은수의 세상을 구경하는 면이 훨씬 도드라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느낌을 관극하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나 또 희곡을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공연과 희곡이 느낌이 많이 달랐다. 이런 코멘트를 주셔서 저도 공감을 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당장에는 자기 자신이랑 싸우면서 고립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안 보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데 결국은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의 힘은 주변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은수의 말이나 행동이 좀 타인의 세상을 손상시키는 지점이 있도록 썼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은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로는 절대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춘문예 페스티벌이 작가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데 저희 팀 작업이 다른 팀에 비해 좀 그러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연출님이 좀 소통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연습과 사뭇 달랐던 무대 모습도 공연 날에 보게 됐고 또 때때로 연출님이 이제 은수를 환자라고 칭할 때도 있고 하셔서 은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애정하는 마음이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좀 아픈 작업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쫑파티 때 연출님께 정말 속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모로 풀었지만 그래도 그랬고 그래도 저도 뭐 그렇게 착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런데 배우님들이 그래도 좀 뭐랄까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그래서 소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폐막식 때는 그 각 팀마다 우수연기상 시상을 해요. 그 팀에서 한 명한테 이제 주는 건데
시상 소감에 저를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해 주시면서 소감 이후에 저한테 꽃다발을 돌리시더라고요. 이거는 작가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렇게 주셔서 거기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 여러 가지 있지만 접고 가기로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확실히 작가로서 작품의 방향을 끌고 가는 거하고 또 연출자의 해석이 늘 똑같지만은 않으니까 이 연극이란 작업이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표현해내는 또 배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그냥 글 쓰는 작업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현장, 정말 리얼한 현장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창작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책상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작 루틴이 굉장히 프로 작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저는 루틴은 없는데 그 관성은 있어요. 그 무조건 중요한 글은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쓴다는 거. 책상은 기역자 형태인데 네. 엄청 너저분해요. 그래서 큰 책상 위에 또 엄청 큰 독서대를 놓고 써요. 그래서 한쪽 책상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네. 기본적으로 손으로 작업을 먼저 하고 네. 그 옆에 노트북에다 옮기고 그걸 다시 그 옆에 프린터에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산만할 뿐 별것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책상은 좀 커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혹시 글쓰기랑 관련 없는 생활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절대 지킨다 아니면 이건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또한 루틴은 아니고 신조는 있는데 첫 번째로 제철 음식을 그 계절에 한 번은 꼭 먹는 거. 두 번째는 이건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생일에 꼭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일단 계절감은 음식으로 제가 보통 느끼는 편이고 네. 그리고 생일에 언젠가 담양에 갔었는데 담양 그 중록원 위에 죽향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서 제 생일 11월이라 내려다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촛불처럼 단풍이 들어 있어요. 네. 그걸 보고서 그때 제가 소중했던 사람이 저한테 촛불 켜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불어보래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10몇 년째 그 비슷한 감각으로 생일 때는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촛불로 생각해서 불어보라고. 굉장히 문학적인데요. 네, 그러게요. 네, 이민선 작가님 되게 무뚝뚝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눌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좀 풀리실 텐데. 네, 그제야. 네, 이민선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또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민선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허수경 시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오늘 아침 단어,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논어요. 글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연필과 지우개. 나는 글을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이거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글쓰기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다양한데 결국 일기가 아니라 작품을 창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에게 닿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 잘한다 이런 거 말고 타인한테 이야기가 닿아졌을 때 그때 행복해져요.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이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창 사랑이 전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어렸는데 네. 그래서 그때 혼자 가는 먼집을 읽고 자주 소소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분을 뵌다면 뭔가 막 질문하고 싶은 건 없고 시인님한테 네. 집이나
사랑 같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음식도 대접하고 싶어요. 네. 수경 시인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울컥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이 세 권은 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만져주는 책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유희경 시인의 그 오늘 아침 단어는 네. 나무 밑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승우 작가님의 소설집인데 신중한 묘사에 좀 건조한 듯 하면서도 온정적이고 담담해서 어떤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노너 같은 경우는 지인이라 사람을 알게 하는 면에서 어떤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이야기 속에 지금을 딱 붙여주셨는데,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질문은 글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 연필하고 지우개는 아, 네. 왜일까요? 아니, 저는 시도 그랬는데 소설 희곡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구상하고 대강의 초고를 써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연필은 안 쓰고 2014년도에 제가 수능을 봤는데 네. 그 수능 샤프를 아직 쓰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까맣고 그 샤프인가요? 아니,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 거는 초록색이에요. 네. 연필로 쓰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연필로 초고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이기도 한데. 네. 네. 다음 질문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건데 대답할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과도하게 뭘 시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냥 별 차이 없이 지나가셨나 봐요. 이 질문을 받고 좀 반성을 했어요. 반성? 그러니까 제가 글에 열정적이라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까지 해봤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글쓰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네. 제가 9년 동안, 그러니까 20살부터 지금 29이니까 네. 9년 동안 한 번도 돈 버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긴 해요. 너무. 네. 안 그러면 이제 그 생계를 이유로 졸업하고 글을 멀리하게 될 것 같아서 자기만의 방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돈을 벌었다. 근데 계속 버셔야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또 마지막으로 글쓰기가 작가님께 기쁨이 된 순간을 여쭈어 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신기했던 경험이 네. 예전에 대학에서 알고 지내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전에 자기가 저한테 받은 사인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이랬는데 무슨 사진이랑 글을 같이 써가는 수업이었어요. 네네. 그때 과제 발표하고서 제 과제가 좋다고 저한테 사인 받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사인 같은 거 없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이제 이 친구가 전화 온 게 그 수업이 있고서 한 4년 정도 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연도 다시 찾아주는구나 싶어서 이렇게도 통할 수 있다 하는 게 좀 기뻤어요. 네. 아무래도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공인의 어떤 부분을 또 포함하게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작가님 가장 마음을 많이 쓰시는 관심사가 있으실까요? 푹 빠져있는 음악이나 영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아요. 만화. 원래도 만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네. 이번에 슬램덩크 극장판 보고서, 네. 스포츠물에 또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쿠로코의 농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네네. 제가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런 소년 만화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여성 시선에서는 분명히 불편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푹 빠져서 이입하기에는 살짝 한계도 있어요. 네네. 슬램덩크가 요즘에 정말 난리도 네. 아니었죠. 참, 과거형으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옛날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번 등단작 은수의 세상에 나오는 네. 은수의 독백 중에 일부를 읽어보려고 해요. 네. 3장에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로워해서 잠든 애인을 두고 하는 독백이에요. 네, 그럼 이민선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밤에 먼저 잠든 애인의 숨소리를 어떤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죠. 하지만 나는 정말로 견뎌내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외로움은 혼자로움. 잠든 애인의 숨소리를 들으면 괴로워져요. 살짝 벌린 저 입에서 금방이라도 말소리가 쏟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내 세상입니다. 이 소파부터 모두 내가 들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요. 내 것이 모두 모인 시간인데 하루 중 가장 괴롭고 지루합니다. 잠든 사람의 코를 막고 싶어요. 그러면 캑캑거리면서 쉴 새 없이 말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은수가 손을 뻗어 애인에게 닿는다. 접촉, 껍데기에 감촉. 이 안에도 하나의 세상이 있겠죠? 나는 그걸 존중하고 싶어요.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나의 세상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가진 세계는 내 안에서만 자라고 있어요. 접속. 접속은 온몸을 다해서 뛰어드는 일입니다. 그건 나일까? 너일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곳도 가꾼 것처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구간은 은수가 자신의 세상이 완전하다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세계는 내가 닿을 수 없는 미지의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밤에 누군가 먼저 잠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좀 쓸쓸하지 않을까? 또 기묘하지 않을까? 우리 서로한테 완전하지 못하면서 최대한 가까워지고 싶어서 사랑을 나눴고 네. 어쩌다 그 결실인 아이가 나에게만 문을 놓고 있다는 게 참 기묘하다 생각을 하는데 접속이 뭘까요? 참 대답하기 저는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접촉만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접촉과 접속 또 우리의 몸이라는 게 피부라는 가장 얇은 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상이다 네. 싶은데 이 피부와 피부라는 벽 앞에서 마음이 동하면 또 기꺼이 접속하고 싶잖아요. 네. 알고 싶고 닿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 접속은 상대에게도 한 세상이 있겠거니 존중하면서 계속 접촉하기로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맞잡은 손을 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공연에 좀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세상을 감각하는 은수의 방식을 변호하고 싶어서 또
조금 더 전달하고 싶은 감각이 있어서 네.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시 올리셔. 아,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이랑 10월에 아마 다른 팀에서 또 올라가게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잘 됐네요. 네. 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셔서 사실은 작품을 많이 활발하게 쓰실 텐데 그래도 안 써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실까요? 이래서 제가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것에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억지로 쓰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밖에 막 돌아다니는 편도 아니고, 저는 체력 문제든지 아니면 작법 문제든지, 네. 내가 글을 쓸 엔진이 다 되었다. 이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생각하면서 토막글 같은 거 메모장에 기록하고, 또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나 영상 같은 걸 보고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래요. 또 저만의 잘 써지는 방법은 아닌데 하나 절대 안 하는 게 있다면 책을 보거나 다른 작품은 잘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괜히 부럽고 뭐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살아있는 인물들과의 소통으로 그 엔진을 채우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작가님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요즘에 또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둔 창작 과제 같은 게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글 쓰는 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건 유작이 아니다. 네. 지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19살 때도. 근데 앞으로 작품에 대해서 좋든 싫든 좀 평가받을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에 크게 동요하는 것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좀 의연하게 더 나아가고 지치지 않아야 네.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어서 작가님의 작품도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은수의 세상이 6월에 천안에서 그 상명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에서 공연을 올리게 되고요. 네. 또 10월에 강원도 그러니까 제가 강원일보로 등단했기 때문에 네. 강원도 그 춘천연극제에서 초청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각자 다 새로운 팀과 만나는 거고 그리고 8월에는 봄작가 겨울 무대를 대학로에서 먼저 낭독 공연으로 보이게 될 텐데 이거는 제가 난소 수술했을 때 느꼈던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쓴 작품일 텐데요. 아직 완성을 완전히는 못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좀 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외로 개인 작업에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그 장르가 애매한 쪽글들을 썼다. 네. 이 이야기를 모음집으로 만들어서 한 해를 걸쳐서 엮어볼까 계획 중인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할 것 같고 너무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장의 소리도 매우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무서웠어요. 지금도 조금 떨렸어요. 네. 제가 오늘 또 한 10분 늦어서 더 무서웠어요. 근데 너무 크게 봤네. 오늘 이영주 시인님이 네. 우리 DJ 이영주 시인님이 제가 고등학생 때 아까 어떤 시 100일장에서 뵀다 했는데 아마 한국작가회의 100일장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연을 짧게 하셨는데 그때 너무 못했는데. 그때 저한테 저한테는 정말 큰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또 당시에 그 언니에게를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 그때 이제 제가 제 성격과는 좀 맞지 않게 같이 사진 찍자 말씀드려서 같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네. 그게 10년 전이에요.
19. 지금은 29.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10년 만에 시인님한테 학생이 아니라 이제 작가로 불리면서 함께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와, 멋있다. 더욱 기쁘고 저한테 좀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특별해지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이민선 작가님의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민선 작가님 수상소감에서 계속 희망을 열고 닫고 닫고 또 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세상에 너무 죽음이 많잖아요. 네. 세상에 너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왜 우리는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을 곰곰이 들여다봤을 때 그게 뭐 허무하다? 그런 주의로 흐르기보다는 가여워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글쓰기로 어떤 치유라든지 뭐 화해라든지 그런 쪽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때도 있지만 네. 요즘은 그보다는 매번 일단 살아서 정말 딱 한 걸음만 더 떼는 그런 부족한 인간의 과정을 네. 계속 담아보자 싶어요. 그 과정을 담는 것 자체가 저의 운동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성장하고 또 계속 두드리고 그래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계속 희망을 열고 닫고 닫고 또 열겠습니다. 그 말, 그 마음 그대로 열고 닫고 또 닫히거나 닫았다면 또 여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의 세상이라도 더 닿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엄청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자기적인. 아니에요. 너무 진짜 그 젊은 작가의 어떤 태도와 패기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이민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